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실제 봉쇄까지 이어진다면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해로 이어주는 호르무즈 해협은 평균 폭이 50km, 가장 좁은 곳은 33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모두 이곳을 통해 수출되는데 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LNG의 2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가 이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즉각 줄어들며 이미 10% 넘게 급등한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거란 전망입니다. So a blockade or military activity i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extremely problematic for the price of oil. 이란은 과거 중동 지역 위기 때마다 활용해온 봉쇄 카드를 이번에도 사용합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는 물론 이란의 수출길도 막히는 만큼 봉쇄는 단기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lowing up the Straits of Hormuz that they, for a few weeks, they can do things that can have an impact, but these things are suicidal for the regime.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지만 기뢰 설치나 선박 억류에 그치곤 했습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이란 핵시설 공습은 압도적 성공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and visionary leadership and his commitment to peace through strength, Iran's nuclear ambitions have been obliterated. 하지만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하거나 전쟁을 노린 건 아니라며 보복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Iran would be smart to heed those words. He's said it before and he means it.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외교를 파괴했다는 이란 비판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were over the ocean before they figured out what had happened. And there are plenty of other targets. We don't want to do that. That's not our preference. We want peace deals with them, and that's up to them to decide.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쟁에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 지지층 결집을 신경 쓴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몇 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군의 정확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일부 폭격기를 미끼로 사용했고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의 망치로 이름 지어진 이번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It took a great deal of precision. It involved misdirection.
and the highest of operational security.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 편대가 미국 동부 시간 21일 0시 미주리주의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편대의 일부는 미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적을 속이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동시에 공습 임무를 맡은 주력 편대는 최소한의 통신을 유지하며 목표 지역을 향해 동쪽으로 18시간 조용히 비행했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주의를 끌고 실제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에서 날아오는 성동격서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A deception effort known only to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lanners and key leaders here in Washington and in Tampa. 이후 공습은 작전대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케인 합참의장은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습 직후에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란은 핵시설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면서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공습 뒤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시설 출입구가 파손된 모습이 관측이 됐고 주변 산악지역의 색깔이 변한 점 등을 들어서 벙커버스터가 명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습 이후에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 곳 시설이 오래전에 대피했으며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지하 핵시설 3곳 주변에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출입구에 경미한 표면적인 손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공격이 성공적으로 저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지하 환기구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공습 다음 날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 사진에는 미군이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6개가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폭탄이 떨어진 2곳은 원래 환기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위치했던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공습에 따른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에서 이란 요청으로 소집된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도 핵시설 지하 피해 상황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IAEA를 포함해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정은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운영 비대위를 통해 국내외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이드카 등 시장 변동성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질 때 고개를 드는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시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와 신한,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는 경기 진단 시스템을 정비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사의 자산 증감과 조달 금리 등을 살피면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Battle damage assessment is ongoing, but our initial assessment, as the chairman said, is that all of our precision munitions struck where we wanted them to strike and had the desired effect.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네, 6월 2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말 밤사이에 벌어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이름대로 한밤중에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B2 폭격기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태평양으로 진입해서 미끼 역할을 했고요. 실제 타격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성동격서 작전으로 기습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공습의 주요 타깃은 포르도의 핵시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는 끝장났다 보도했죠. 왼쪽이 폭격 전, 오른쪽이 폭격 후를 촬영한 위성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벙커버스터 투하로 생긴 걸로 추정되는 구덩이들이 보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B2 폭격기 편대는 미국 본토에서 1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통신만 유지한 채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 영공 진입 시점에 맞춰서 잠수함들이 이스파한에 먼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날렸고요. 이어서 포르도에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투하됐습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미 항공기는 125대 이상, 벙커버스터는 14발, 정밀 유도 무기가 약 75발 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 입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란의 협상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공격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은 정치적 또 외교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전환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틀었기 때문인데요. 전 대통령들이 멍청한 전쟁을 했다면서 조롱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중동에 뛰어들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공개한 상황실 사진 워룸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미 정부 당국이 이란의 핵개발 속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잇따라 경고한 데 따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러시아와의 중재, 이란과의 직접 협상도 모두 불발되면서 군사 개입을 하기로 결단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부시 때의 이라크전, 오바마 때의 아프가니스탄전이라는 전직 대통령들의 중동 전쟁 역사가 있죠. 많은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다시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란의 핵을 완전히 없애거나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면 전략적 승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할 땐 전쟁에 계속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공격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 조짐도 보입니다. 마가 핵심 인사들이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면서 공개 비판에 나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공습 작전을 한 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했습니다. 아직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이 남아있긴 한데요. 하지만 만약 봉쇄가 되면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약 70%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걷잡을 수가 없이 커진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휴일인 어제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국내 정유업계도 즉각 대비하고 있는데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1%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원유도 도입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꺼내던 카드입니다. 아직 단행된 적은 없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폭 55km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에서 원유 동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약 20%, 또 우리나라 전체 수입 원유의 68%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해운 운임도 급격하게 오르겠죠.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하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도 불투명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등하려고 꿈틀대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악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6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여러 국내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론은 예상 밖 불참이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긴박한 중동 정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진 나토 회의 준비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G7 회의에서 부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G7 회의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회담이 불발됐는데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중동발 변수가 잇따라 발목을 잡은 만큼 정부는 방미 등 별도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고율 관세,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18일 만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선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추경안과 관련해 이견을 조정해가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서 진행된 회동까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시간 4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식 날 오찬 회동에 이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700일 이상 빠른 겁니다. 다만 이번 만남은 의제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합의사항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네, 이번엔 3대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진용이 갖춰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이 3대 특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구성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어떤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20일까지 거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20일이라는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미 특검이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가 개시가 되었고요. 사실상 특검이 이미 이 사건의 전방에 나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에서도 어떤 인사를 선출한다거나 이 사건을 이첩받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소 유지에 나서게 될 텐데 보니까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특검보는 우선 특별검사를 도와서 이 수사나 이 공소 유지에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수사검사,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 있고 공판검사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이후에 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그 검사의 역할,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역할,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어떤 공수에 나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판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억수 특검보가 기존에 지금 담당하고 있었던 공판검사들과 함께 오늘 전면에 나서서 증인신문이라던가 이 재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 유지 상태에서 이첩받는 거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받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일단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사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뭐 대면 조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단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넘겨받는 것은 아직 기소가 되기 전 단계에서 넘겨받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내란죄 형사재판의 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추가적인 추가 기소 같은 부분도 지금 이 내란죄를 담당하고 있는 이 특검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이야기하셔서요. 이어서 해보자면 지금 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 공범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은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가요?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조건을 걸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일단은 구속 상태에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속도를 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는 혐의 외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로 기소를 한 건데요. 관련된 혐의점을 보자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이 직후에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 기록 같은 부분들을 삭제 지시한 부분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비서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노트북이라던가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기소가 되면서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구속영장 실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과연 추가 기소 이후에 추가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구속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이 잘 가려면은 이 영장 신청 발부가 순조롭게 나와야지 잘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이 문제가 있다.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유는 아직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서 기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공포하는 것, 이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관련된 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반드시 20일을 다 채워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검 측에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함으로써 이미 특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어떤 이 피해 사실 공포와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의 사실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를 밝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증거인멸 혐의라던가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로 충분한 것인지 적어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은 없는지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고 다른 인물들 여인영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도 지금 구속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석방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처럼 내란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서 또 이들 또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모두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6개월간 이 1심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만료가 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리고 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과 같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 기소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 신청 등을 통해 구속기간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행위자별로 가담의 정도라던가 받고 있는 혐의에는 분명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있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판단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6개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빡빡한데 지금 1심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1심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8차 공판 기일인데 아직 증인신문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재판의 초중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1심이 끝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좀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뭐 한두 달 이내에 끝날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또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출석 요구에 3차례 이미 거부를 했고 앞으로 체포영장 신청 여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미 어느 정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와중에 기존에 지금 경찰에서 담당해 오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무리해서라도 경찰 측에서 다시 한번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 공을 좀 넘길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3차례 정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3번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는 3차례 불응한 부분은 분명해서 경찰로서는 추가적으로 소환을 또 요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강제적인 조치를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과 함께 어떤 일정,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네. 입장을 펴고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 특검과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특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특검과의 어떤 대면 조사 여부를 좀 협의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특검 그리고 이 재판 관련된 재판들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쪽도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요. 지금 재수사 한 달 만에 육성 녹음 파일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특검에서 이 부분 다시 수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가 가장 준비 속도가 빨랐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가장 방대한 혐의를 지금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벌써 이 특검 수사 초기만에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해 주신 그 녹음 파일이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이 녹음 파일이 왜 이전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 녹음 파일이 등장했느냐 이 부분에 좀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 역시도 어떤 이 주가 조작에 가담되는 부분을 알 수도 있었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실 수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 이전의 부실 수사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현재 중요한 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자체에 대해서 이 혐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른바 어떤 그런 인사청탁 개입 의혹이라던가 특히 지금 또 문제되고 있는 이 샤넬백과 네.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이런 부분들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한창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를 모아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된 그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부실 수사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진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특검에서도 거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밝혀왔고 이게 수사의 어떤 차질, 소환 여부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만약 당장 지금 오늘 내일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던가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좀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은 맞으나 이 입원이 그렇게 장기간 진행될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한 달 이내 정도 기간의 입원으로서 치료가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그 이후에는 당연히 대면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입원을 했다고 해서 대면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다거나 아니면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강하게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거치고 난다면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면 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3대 특검 모두 정점으로 올라가 보면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신병 확보의 필요성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3대 특검에서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죄가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 3트랙으로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대 특검이 서로 이런 일정들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각각 진행되고는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1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1차적으로, 최상병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둘에 대한 대면 조사는 있겠지만 일정 같은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수사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 한 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원직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로부터 한 해 30억 원 운영비를 받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거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진흥원 측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과 정직 등 추가 징계를 내렸는데 이 역시 부당 징계가 인정됐습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징계를 하고 괴롭힘을 했다. 오로지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역시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흥원장이 수차례 사퇴를 강요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굉장히 추월을 이제 안 나왔기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지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해고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사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론 안무를 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인 만큼 김 씨를 원직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1년 동안 총 4번까지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 전체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서 이게 뭐 보통 일반적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부담스러우시는 금액이시죠. 진흥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상위기관인 춘천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청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춘천시 피감기관이에요. 숫자 진행기관이고 춘천시 감사 결과에서 부당한 징계를 해라. 그리고 중징계를 해라. 시켜서 나왔어요.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전국 각지에 6월 최대 강수량을 경신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 역시 잇따랐습니다. 전국 7개 시도에서 16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 침수나 옹벽 붕괴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 200mm 가까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청양에는 190mm, 충남 부여와 전북 진안에는 18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난 21일 전북 남원과 정읍, 고창은 역대 6월 1강수량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간당 50mm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동두천은 6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대피한 시민이 전국 7개 시도에서 16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에 4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에서는 연초댐이 넘치면서 하천가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 등에서 옹벽이 무너지거나 도로에 낙석이 쏟아지고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와 강풍, 배수 지원 등과 관련한 소방 출동은 850여 건으로 집계됐고 항공기 15편, 여객선 9척이 결항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정교회 성당에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내무부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 소속 테러범이 다마스쿠스의 드웨일라 마을에 있는 성 엘리아스 성당에 들이닥쳐 총격을 가한 뒤 폭발물이 든 조끼를 터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말썽이라고요? 네, 밤사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인천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마는 쉬어가는 것 같은데 낮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무더위가 다시 기세를 올리겠는데요. 현재 20.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21도, 대전 19.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32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8월 초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